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국채 금리가 사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월에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8월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오면서 고용 시장의 둔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고용 둔화 그리고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이게 단발적으로 끝이 날 여지가 있고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동향이 앞으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앞두고 시장 전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함께 복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심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무게를 시장이 그대로 받으면서 좀 짓눌렸죠. 코스피 2.4%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무려 4%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10배 정도 많았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보험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1,4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졌는데 2차 전지 쪽의 하락이 유달리 아프게 느껴진 어제였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급등하고 그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최근이죠. 외국인은 특히나 지수 선물을 하락으로 끌어내렸고요.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을 자극했습니다. 신용이나 담보 쪽에 대한 부담의 우려까지 같이 올렸죠. 무차별 매도가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가가 저가인 느낌의 하루로 마감이 됐어요. 그 말은 즉슨 끝까지 좋지 못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 출발 전에 이제 부담이 됐던 뉴스로 전달된 건 이거죠. 미국의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고요. 그게 전체적인 시장을 누르는데 또 한 몫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의 부진의 요소로는 테슬라 중국 판매 부진 이슈가 발목을 잡았고요. 트럼프 쪽에서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친환경이나 인프라 쪽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셧다운 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예산 집행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친환경 쪽이 흔들릴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가 테슬라 판매 부진과 함께 좀 더 크게 하락을 맞았던 겁니다. LNF 에코프로가 8% 정도의 하락으로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고요. 셀, 소재 부품, 장비 너나 할 것 없이 밀렸습니다. 인프라나 신재생 쪽도 결국에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지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도 어제는 차익 매물을 좀 더 세게 맞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고금리 상황이면 서비스 업종 부담 느끼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3% 이상씩 빠졌고요.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도 어제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행, 면세, 카지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텼던 섹터 내에서도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최근이라는 거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18%, 롯데 관광개발이 어제 14%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마 좋았던 쪽을 본다면 섹터로 추리기도 굉장히 어려울 만큼 적었습니다. 선전했던 쪽은 반도체, 일부 HBM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보합에서 조금 덜 빠졌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한양행도 상승했는데 장중 고점과 종가 사이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시장이 어려운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약간의 든든한 조력자 느낌으로 버텨주는 쪽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어제도 어김없이 4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고 이로 인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보고서 영향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보험 섹터는 금리 상승 수혜 기대감 그리고 일부 종목들에서 강세 있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 눈에 띕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최근 3거래 연속해서 강세 기록하면서 2016년 1월 이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르는 쪽을 본다면 확실한 임상에 대한 호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수출 데이터가 엄청 좋은 농심 이렇게 무언가 반등의 설득 요소가 방어적인 논리가
있는 쪽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 쪽은 미국의 인센티브 감소나 수출 데이터 호조 등의 이슈에 맞물려서 나름의 방어 논리를 철저히 보여줬죠.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 AI 투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 생산 데이터가 확연히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것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어제 비교적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쪽의 이야기를 찾을 겁니다. 방어 논리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정말 낙폭 과대 종목인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의 트리거를 주는 쪽이요. 계속해서 우리도 그걸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왜 오르는가 그 이유들을 다 추려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이나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추가 긴축에 대한 압박,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키고요. 연준 인사의 매파 발언, 고금리 장기화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재무부가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서 부채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것도 국채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요소인데요. 상단이 뚫리자 국채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데이터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의 해지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급적인 요소로 인한 이상 급등을 좀 더 많은 이들이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상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수급의 안정화 움직임만 포착이 된다면 또 나름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기대도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과거보다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는 국가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높은 금리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구조라는 거고요. 미국의 재무성 달러엔 상승에 개입을 했네 마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 국채를 매도해야 되고 이것은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가 미국의 셧다운 우려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불거지고 셧다운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채금리를 밀어올릴 여지가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지출이 줄어서 금리가 하락하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은 이 단기 쪽의 이슈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흐름에 맞물려서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럼 여기서 한 스텝을 더 나가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충격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어제 시장은 실물 충격에 대한 우려감을 보여줬습니다. 각종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자극한 거죠. 은행권의 미실현 손익이 상당한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손실이 나오게 되고 은행은 자산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은 은행 몇 군데가 또 파산할 수 있다라는 불안을 자극하고 있죠.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죠.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파산하는 이 한계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신용 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국채금리 상승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감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은 국채금리가 내려가길 바라고 있고요. 그것에 수급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결국 나쁜 뉴스가 들려와야지만 국채금리의 장기 상승 이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나쁜 뉴스라는 것은 경제가 부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 당시에 했던 코멘트죠. 추세 이하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졸지 보고서에서 고용이 좋네라는 것을 확인받고 국채금리가 더 자극받았던 것처럼 이제 계속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들을 시장은 주목할 겁니다. 어제 밤사이에 나왔던 ADP에 주목했던 것도 그 이유가 되겠죠. ADP 비농업 고용을 보시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직자 임금 인상률도 9.7에서 9%로 줄었죠. 고용도 부진했고 임금 인상률도 줄고 있네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배드 뉴스가 들려오자마자 시장은 국채금리 하락으로 반응을 보여줬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2년물까지 모두 떨어졌고요. 그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도 일단 107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나쁜 뉴스가 들려오고 국채금리가 나름의 안정을 찾자 뉴욕장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 이상 뛰면서 빅테크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고용 냉각에 대한 기대감이 고금리 걱정을 완화시켰고요. 여기에 물가의 또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내 최대 낙폭 무려 5% 이상 빠졌는데요. 유가가 이렇게까지 밀린 것은 오펙 플러스 감산을 연말까지 지속한다, 혹은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 정도로 빠지다 보니까 엑슨모빌을 필두로 한 에너지 쪽의 종목들이 좋지 못했고요. 엑슨모빌은 3.7% 밀려났습니다. 자, ADP 고용이 일단 고용 냉각 신호를 보내줬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ADP 민간 고용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명확히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흐름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테슬라 중국 판매량 줄었다, 인도대수 예상 하회했다 이런 얘기 들리면서 어제 국내 2차 전지의 하락을 촉발시켰는데 되려 밤에 테슬라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6% 가까운 폭등이 나왔죠. 인도대수가 줄어든 것은 공정 개선을 위한 생산 중단의 여파였다라는 것과 테슬라 측이 사이버 트럭과 지금 저렴한 SUV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을 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상승하니까 이런 이유들도 덧붙여지죠. 지금 자동차 쪽 파업에 대해서 테슬라는 노조가 없어서 상대적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시장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급등이 국내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궁금하고요. AMD는 올랐어요. 4% 정도 오르면서 반도체 내에서 가장 돋보였는데 상승의 이유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로 적어놨는데 이유가 들려온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빅테크 쪽이 좋았어요. S&P 500 지수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에너지 쪽 유가 급락이 많이 빠졌죠. 유틸리티 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가장 돋보이는 건 이렇게 반짝이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을 거듭하다가 일부 살짝 회복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속될지 반등에 대한 연속성의 의심을 시장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것은 섣부르게 풀베팅 매수를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링컨의 명언 중에 하나죠.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4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지금은 좀 다음 배팅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섣부르게 저가 매수로 들어가자라는 것은 시장은 경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고자 한다면 살만한 이유도 꽤 충분하거든요. 신용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어느덧 버티고 버티던 이들이 실망 매물을 출회시켰고요. 코스피는 PBR 0.9배까지 하회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죠. 그리고 ADR 지수가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5 이하가 보통 과매도라고 얘기하는데 코스피는 65, 코스닥은 60까지 왔습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충격이 있었을 당시에 50대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이 굉장히 과매도 국면이 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ADR 지수가 저점을 기록했다라는 것에서 즉각적으로 반등한다라고 담보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반등 전환할 강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끼날을 가는 시간, 무언가 섹터의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축적해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요. 각 섹터별로 살짝 보시죠. 반도체는 하이에나처럼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섹터임은 분명합니다. 삼성에서 낸드 값을 또 올린다라는 얘기가 밤사이 단독 뉴스로 전달이 됐어요. 감산과 가격 상승으로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는 수요의 부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고요. 일단 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고객사들의. 그러면 고객사들이 리스토킹, 재고를 축적하는 수요가 나올 수 있다. 이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의
박차를 가하네요. 그동안은 낸드 쪽에 생산에 집중했던 청주 공장에 D램 HBM 생산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HBM 쪽이 낙폭 과대했던 종목 내에서 좀 건드려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갖게 되죠. 거기다 어제 나왔던 반도체 쪽의 수출이나 뭐 생산이 늘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요소들을 두고 이것과 같이 저울을 재봐야겠죠. 아직은 그래도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다. 혹은 감산효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사이 뉴욕장에서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일부라도 반등을 보일 텐데 우리는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좀 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네요. 자, 염두에 두면서 계속 반도체 섹터를 들여다본다면 선택지가 이렇게 있겠죠. AI 투자로 인한 HBM 생산 증가, HBM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업턴의 대표주자 탑2 종목이 있고요. 전공정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 안에 탑픽 종목들, 미세공정으로 간다면 EUV 혹은 소재 부품. 물론 사실 이쪽 5번, 6번은 선택지에서 매력도가 아직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주로 이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HBM 관련주 하면 이 정도로 이제 공정 관련 종목으로는 정리가 돼 있죠. 본딩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레이저셀,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단기간에 낙폭을 꽤 겪은 종목도 많은데요. 치고 나올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 진만쌤과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이요. 3개월 상승률입니다. 거의 처참하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 LG 엔솔, 코스모화학, LNF까지 모두 다 30% 혹은 40% 이상 빠지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띕니다. 2차 전지 쪽도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 또한 여전히 고평가 상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단발적인 반등 역시나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평가이고요. 일단 밤사이 뉴욕장의 테슬라의 급등이 그것을 자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전기차가 과거보다 덜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좀 착안해서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분야를 들여다봤습니다. 전기차를 사는데 좀 꺼려지는 요인들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비싸다, 주행거리가 짧다, 혹은 충전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충전도 결국 커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대기업에서 충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SK, LG, 롯데, GS, LS까지 충전소를 설치하는 기업들 혹은 충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빠르게 사명 변경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충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둔다면 충전 관련주들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 그룹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좀 직접적인 충전 관련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 내에서도 충전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무게입니다. 주차장에 갔을 때 일단 자동식 주차장 같은 경우 너무 무거워서 전기차는 진입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이런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려면 차량 경량화 과정도 장기적 관점에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 경량화 방법으로는 경량 재료를 사용한다던가 구조의 최적화 혹은 제조 공정 개선, 다기능 부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품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눈여겨볼 만한 차량 경량화 종목들도 일단은 정리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을 사자라는 얘기보다는 도끼 나를 가는 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주인 두산 로보틱스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삼성 휴머노이드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 것인가도 상당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9월 고용 동향
보고서 미국에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 산업뉴스로는 뭐 단발적인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요거 하나만 넣습니다. 카타르의 LNG선 추가 수주 임박 기사가 연이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 섹터가 이런 이슈에 반응하는지 염두에 두시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상장하는데요. 공모가 26,000원입니다. 청약 증거금 무려 33조가 몰렸죠. 공모가 기준으로 예상 시총이 1조 한 7천억 원 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 섹터의 시총 1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3조에 육박합니다. 물론 전일장 많이 급락했죠. 그렇다면 이들의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두산 로보가 레인보우 로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가 더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베스트에서도 이익 성장이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고 오버행 부담이 적다라며 긍정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더블 혹은 따상이 될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최근에 로봇주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생각보다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 100조가 청약 때 몰렸었는데 그것 또한 공모가 대비 상승폭이 예상에 못 미쳤던 만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두산 로보틱스 놓고 개장 이후의 흐름 봐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짚어봤고요. 섹터 이야기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 안전판의 역할을 해줄 섹터라고요. 네, 바로 자동차가 될 텐데요. 9월 26일에도 브리핑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증권가에서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었는데요. 최근에 또 추가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2019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연기가 됐었던 그 중고차 사업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빠르면 뭐 이달 중순부터 그리고 11월까지도 이제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용인과 양산에서 인증 중고차 상품화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용인에서는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 양산에서는 10월에 이제 센터가 개장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계속해서 예전부터 좀 분분했던 상황인데요. K카 같은 기업형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올라가고 투명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들이 결국에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사실화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중고차 시장의 점유율을 2024년 4월 기준으로 현대차는 2.9%, 기아는 2.1%,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현대차는 4.1%, 기아는 2.9%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차량들을 판매를 하게 되냐라고 하면요. 출고 기간 5년 그리고 주행거리는 10만 킬로미터 이내인 자사 브랜드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중에서도 자체 테스트를 통과한 인증을 받은 중고차들을 100%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용인 양산에 있는 인증 중고차 상품화 센터에서 출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의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을까요? 어제장에서는 일단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했고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호재를 완전히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만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대유 에이텍이라는 좀 부품사들 중에서도 작은 종목들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고 나머지 종목들 크게 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볼만한 종목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의 중고차 경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이렇게 100%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딛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현대차가 오토엔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토엔이 장중에 5%가량 올라갔고요. 물론 상승폭을 많이 줄인 채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제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9월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차들의 도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알 수 있을까?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글로벌 도매 판매 같은 경우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5%가량 상승했고요. 지금 과거 3년 동안 9월의 평균 대비해서는 모두 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월 누적으로 도매 판매를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8%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3가지 정도 체크해 볼 텐데요. 러시아나 중국 쪽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시장이 회복되면서 또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서 신모델의 출시까지 더해져서 나름 견조한 도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연간으로 내세웠던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이 72%, 기아도 7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3분기의 판매 대수의 증가율이 상반기 대비해서 둔화된 것은 확실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10월에 국내 공장에 특근이 재개되고 또 수익성이 높은 미국 쪽에서의 이 낮은 재고가 유지되고 최근에 높은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는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에게 있어서는 9월이 역대 최고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9월 판매량이 두 자릿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16%, 2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의 신차 판매량이 1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 나타냈고 3분기의 총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역대 3분기 중에서도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2개 분기 연속으로 2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좋은 판매량들을 이끌어낸 건 바로 전기차나 친환경차 그리고 SUV 등등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쪽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신차 판매량에게도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확실히 현대차보다 좀 뚜렷하게 큰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9개월간 누적 판매량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9만, 60만 이렇게 현대차보다 10,000대 정도를 더 팔았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가 이러한 상승세를 연말까지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이례적으로 또 역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지난 시간에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 드렸는데요. 자동차의 수출액이 일단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이렇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만 기대를 해도 될지 그 부분 좀 궁금해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닝 시즌을 맞아서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바로 어제부터 이제 납품 대금의 연동제가 좀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자동차 부품사에게 약간의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 이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사실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대기업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받으면서까지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소기업들의 14년간의 수건이 드디어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서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납품 계약 시에 이 대금의 대금입니다.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관련해서 위탁과 수탁 기업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는데요. 연동제 대상이 어떤 쪽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벌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는 연말까지 정부에서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뉴스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들 대표주 보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뭐 21만 원 선에서 위치해 있고 주가가 기아 같은 경우 8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9월 들어서 고작 1% 정도밖에 각각 오르지 못했는데요. 10월에는 과연 좀 쌩쌩 달릴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자동차 대표주부터 부품주까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름의 좀 안정을 주는 섹터이긴 한데 사실 시원한 시세를 내준 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자동차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이 포함해서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걸 안 붙는 삽니다 할 만큼 시장 너무 많이 흔들렸고 빠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밤사이 뉴욕장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상승의 뭐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악재는 아니겠지만 강한 반등의 트리거가 돼줄 만한 뉴스는 여전히 없다라는 느낌이라서요. 시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뭐 답이 되는 그런 하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낙폭이 이렇게 과도한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큰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패닉셀만 막을 정도의 그런 이제 뭐 정신적 무장 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일부 연휴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악재들이 해소될 만한 그런 시간적 스펀지 구간을 좀 이제 제가 기대를 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먼저 악재가 해소되는 척하다가 개장하기 전날에 막 악재들이 다시 한번 튀어나오게 되면서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이유도 딱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뭐 대본 열심히 쓸 땐 그래도 나스닥이 괜찮았었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민영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숨을 돌린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남다는 점. 당연히 이제 뭐 일부 오늘도 반대 매매가 일부 출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뭐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안 좋았었고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엔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강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둘씩 해소되길 좀 기대를 해야 되고, 일단 지금은 다음 주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전까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는 액션들만 나오게 되는 것을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일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악재는 존재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리스크 여전히 이제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큰 환호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반등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그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부 만약에 너무나 좋게 생각보다 이제 시장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여전히 악재가 해소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너무 환희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언제 올랐고 언제 떨어졌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를 만한 여러 가지 요소,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종목이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포인트로 재료가 언제 근접해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하실 때, 그래서 이제 적정 구간에서 분명 기술적 반등이든 혹은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든지 이제 분명히 추가 매수가 필요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잡아보시면서 이번 주는 너무 큰 기대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트리거를 좀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기타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미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LNF 이런 2차 전지 쪽의 하락이 너무나 컸던 어제입니다. 최근에 계속 밀리다가 어제 더 낙폭이 커진 거겠죠. 그래도 밤사이 테슬라의 급등이 나왔고, 일부 뉴스도 좀 재료가 되는 게 많은데, 이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간략히라도 좀 주세요. 네, 2차 전지, 제가 2차 전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약점이 있는 종목은 상승이 좀 제한이 됩니다. 계속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그래도 약점이 좀 덜해서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여전히 지수가 오를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저렇게 큰 낙폭을 보여줬다라는 건 분명히 하이 리스크가 있으면 분명 하이 리턴, 분명히 수익률 자체는 잘만 잡게 되면 꼭 잘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예전만큼의 강한 수급을 동반하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냉정하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평균 단가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지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의 직전 고점에 다다르기는 좀 힘들 것을 좀 냉정하게 당분간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보유자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저 평균 단가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2차 전지는 대형 차라리 이제 기왕 볼 거면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대형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하위 밴드에 있는 그런 액션들은 너무나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기는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미를 하면서 지금 2차 전지는 약점 노출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가기 위한 추가 매수 일부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 주신 거고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겠으나 너무나 시장에서 눌리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그래도 나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최근에 주셨고 2차 전지 대비해서는 반도체가 그나마 선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HBM 쪽이 어제 시장 대비 괜찮았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 늘린다라는 얘기, 마이크론의 HBM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HBM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HBM 관련주들이 사실 일부 좀 갈리긴 했습니다. 주가가 관련주들 내에서도 굉장히 좀 희비가 많이 갈렸던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이제 연휴 기간 때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사실 그날 당일날 굉장히 쇼크 나와서 이제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잡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마이크론의 HBM 반도체 시장의 진입에 대해서 일단 코멘트 드리게 되면은 이제 블루오션에 대해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액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물량을 뺏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일단 코멘트를 드릴 것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 우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램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천하 3분지계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마이크론의 HBM 반도체를 좀 나눠 가지는 것이 시장을 좀 양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오히려 파이를 커지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 반도체 마찬가지로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어제 한미 반도체가 관련된 본딩 장비 계약 수주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액션들을 봤었을 때 일단은 계약 공시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 자체의 규모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겠구나.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수주 공시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반도체에 물려는 게 그나마 이제 약점이 덜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경기 둔화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약점 노출이 덜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을 때 돈이 가장 몰리기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낙폭 과대주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추세가 지금 여러 가지 보시면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 내에서도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낙폭이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네. 맞지 않게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이제 컨택해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추세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둘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그럼에도 고점 대비 덜 빠졌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우선에 선점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을 잘 잡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크 시스템즈와 ISC 두 종목이 그래도 하단부 지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인 주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나 ISC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컨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와 이수페타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 파크 시스템즈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바닥을 잘 다졌다라는 평을 내주셨네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동차 쪽이요. 계속해서 판매나 수출이나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출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또 크아웃이라고 하죠. 또 피크아웃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뭔가 시원하게 주가 상승도 못 해주고요. 이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각 보유자를 위한 전략 주세요. 네, 매번 나오는 이제 역대 최대 판매량이고요. 그다음에 매달 나오는 이제 피크아웃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WTI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러면 또 자동차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경기 둔화가 나오는데 혹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유지가 될 거냐라고 매번 이제 이유를 갖다 붙여 즉 하락의 요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매번 마찬가지로 또 분기마다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은 사실상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매번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18만 원대에서 현대차를 사거나 혹은 기아차를 이제 8만 원대에서 이제 사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이제 그런 액션들을 여러분들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주가가 눌려 있다라는 점은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매번 이제 상승에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부족하다는 점 마찬가지로 지금도 직전 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좀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사실 안타까운 측면. 즉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매번 나오는 역대 최대 판매량이 주가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부품주 단에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원 시스템이 그래도 납품 단가 인동도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 내 기업군 내에서 컨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현대차와 기아는 그 하단부에서 매수는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되 상승은 제한되고 이제 하단부에 있는 종목은 한원 시스템을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대한 뷰였고요. 여러 가지 내용은 좋아도 그냥 갈 생각을 안 함이라는 유튜브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면 이렇게 표현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적잖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좀 회복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같이 담아서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집만 스픽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이 기회다. 관심주 두 종목. 어떤 걸까요? 많이 떨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근데 어제 유난히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아, 이제 롯데관광개발 두 종목을 한번 컨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어제는 유난히 이제 특정 창구죠. 이제 뭐 사모펀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정 창구에서 매물이 강력하게 쏟아지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이제 좀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도 정말로 많이 빠졌고 글로벌 텍스트도 빠졌는데 다들 왜 빠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을 보니 특정 기관계 창구에서 조금 많이 매물을 좀 쏟아냈고 그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제 밀렸다라고 좀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된 걸 보니 바닥만 잘 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현재 상황에서 낙폭 과대를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기술적 반등이 있었을 때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종목 한번 코멘트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글로벌 텍스프리,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